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사인데요.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경진 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그냥 이제 선대위 요건 빼주시고요. 그럼 뭐라고 그냥 변호사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 이제 인수위원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 인수위 들어가고 싶은 건 희망이긴 한데 그게 늦어야 들어가는 거고 그냥 현 변호사는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래도 불과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이식함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이식함으로 불러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수위가 지금 계속 인선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얘기는 혹시 전에 들으신 게 있어요? 없다니까요. 전혀 없어요. 그거를 저는 아니 뭐 참여하시는 거 말고라도 인사가 언제쯤이면 끝난다 대략 알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다음 주 화요일날 현판식 한다니까요. 아마 이번 주말쯤이면은 이번 주말까지는 거의 될 것 같고 마지막 뭐 하는 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겠죠. 인수위 끝날 때까지 추가 인사가 있습니다. 여지를 남겨주셨어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분께 일단 이번 대선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뭐 대선 결과에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이미 다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으니까요. 두 분의 생각,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신경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하여튼 서프라이즈죠. 1%도 안 되는 차로 승부가 갈렸고 지금까지 기록이 1.5% 그때 DJ가 당선될 그 선거였는데 그렇죠. 그것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하여튼 아주 정말로 미세한 차이로 그거 자체가 이번 대선의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왜 찍었냐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조사한 걸 저도 유심히 보니까 상대 후보가 싫어서 찍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무효표가 30만 표나 나왔거든요. 격차인 24만 표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근데 무효표가 정말로 무식하고 뭘 잘 몰라서 무효표가 나왔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정말로 처음이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좁혀졌냐? 이걸 가지고 이긴 쪽도 진 쪽도 좀 정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걸 앞으로의 정치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뭐 여러 얘기는 그만두고 이번 이렇게 나온 것은 결국은 정당이 재구실을 하지 못했다. 정당이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건데 정당에 어떻게 보면 국민을 향한 배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긴 쪽도 진 쪽도 우리 정당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뭘 고쳐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이긴 쪽에서는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요. 겸허한 마음으로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진 쪽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득표율은 정말 비슷했는데 거의 뭐 1년 동안 정권교체 여론이 50%가 넘어갔으니까 55, 57 뭐 매번 그 수치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가 왜 나왔는지 민주당에서도 그 점에 대한 성찰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선거가 끝난 마당에 제가 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모든 시점은 조국 사태였던 것 같아요. 그게 표창장 한 장으로 징역 뭐 일가족을 이렇게 갈갈이 찢기느냐.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 그런 식의 어떤 국민들의 수준과 상식을 얕잡아 보는 이런 거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두 분의 각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얘기 더 들어가면 굉장히 토론이 많아질 만한 내용인데요.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막 꾸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예상대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맡았고요. 그리고 김한기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렇게 맡았는데요. 두 분 인수위 인선은 지금까지 난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경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인사의 인사 패턴이 거의 읽히는 거죠. 첫째, 약속하면 지킨다. 두 번째는 예상 가능한 범주에 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없다.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인사에 있어서 서프라이즈는 없다. 예.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일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공동인수위 구성, 공동정부 구성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대로 지켜졌다. 그다음에 서프라이즈는 없다는 김한길, 김병준 이 두 분이 이제 중간에 선대위가 해산이 되면서 뭐 일정한 직책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윤석열 당시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이제 잘 참고해서 선거 전략을 짰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수위 인선이 이루어졌고 권영세 선대본부장 또 원희룡 기획위원장 이런 분들도 선대위에서 중책을 역임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인수위로 온 걸 보면 어쨌든 예상 가능한 범주에서 항상 인사가 있다. 뭐 요 두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예. 신경민 의원께서 뭐 약속했던 대로 뭐 아무런 뭐 서프라이즈가 없었죠. 뭐 그렇게 될 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가지고 약간 고민을 했다라는 대목 하나 정도가 중간에 좀 흘러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인사 논의는 없었다라고 이제 안철수 그 당시 전 후보가 쉴드를 쳤는데 그건 뭐 그렇게 될 리는 없고요. 진짜 안 했을까? 저는 나중에 의심스럽더라고요. 했을 것 같은데 안 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브리핑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 언론한테 그렇게 빤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뭐 그렇게 그날 분위기는 하여튼 모든 것을 후보에게 일임하겠다 정도겠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라는 거. 그 전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하고 김은혜 대변인이 사실은 이제 먼저 나왔잖아요. 네네.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을 하는 거 보고 대표가 정말로 장제원 의원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 이제 비난의 소지가 좀 있는 거죠. 장제원 의원의 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해온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장제원 의원 같은 스타일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금방 얘기했던 몇 분은 예상대로 약속대로 한 건 맞고요. 앞으로 인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우리 신 선배님 말씀하셨었는데 저도 이제 장제원 의원을 옆에서 좀 지켜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판단이 정확하고 영민하고 또 대안이 분명히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분 처음에 이제 그 당내 경선할 때 예비 캠프 할 때 이제 장제원 의원이 상황실장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들 문제가 터져서 그만이 뒀는데 그 전까지는 장제원 의원이 상황실장 할 때는 저희들이 일하기가 참 편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이게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전략적이고 이게 대안이 분명하구나. 그런 점을 아마 당선인께서 좀 높이 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뭔가 지시를 해도 확실하게 지시하고 구체적이고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앞서 이제 김경진 의원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은 예측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또 그러면은 책임 총리도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머리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유임 못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이게 또 한 번 또 소동이 일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요게 이런 거예요. 후보가 직접 제안을 한 게 아니고
당시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전에 3월 9일 이전에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보이는 사람이 김부겸 총리에 가까운 분에게 이걸 제안을 했었고, 네. 근데 김부겸 총리에 가까운 분이 이걸 김부겸 총리께 전달은 하지 않았다. 요게 지금 조선일보 기사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는 여기에 지금 당시 윤석열 후보의 뜻이 실렸느냐, 혹은 지금 이 순간에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실려 있느냐, 이 부분이 조선일보 기사를 가지고는 분명하지가 않고, 네. 두 번째는 김부겸 총리가 이 내용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보면.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원희룡 이제 기획위원장 같은 경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네, 상상 아이디어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네. 이제 했는데, 반면에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거 현재 논의된 바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김은혜 대변인의 말씀이 그게 좀 더 그냥 당선인 뜻에 좀 더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래서 김부겸 총리의 유임 가능성은 실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희룡 기획위원장이 네. 너무 반색을 하면서 얘기해가지고 원희룡 네. 위원장이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받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김부겸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한 반응이 오늘 실제로 불쾌한 반응이 나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니 약간 좀 글쎄요. 뭐 여야가 이제 5월 10일부터 여야가 바뀌는데 네. 지금은 여야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의 총리인데 이런 식으로 에드벨론을 뭐 수면화에서는 별 얘기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에드벨론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일부러 흘렸다면 그건 좀 좋지 않은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강대강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김부겸 총리를 유예시키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걸 김 총리가 받을 수도 없고 받으면 사망이죠. 받으면 정치적으로는 뭐 그냥 사망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현되기는 매우 어려운 아이디어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실현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다. 그래서 거의 성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네. 그러면 조선일보가 기사를 내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오보를 인정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어떤 의도를 갖고 뭔가를 일부러 흘렸다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민주당이 국무총리 반대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서리 체제처럼 돼버리거나 아니면 국무총리 임명을 못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해서 미리 분위기를 띄우는 차원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설을 흘린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이것도 일각의 해석도 나오던데요. 진실은 모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뭐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근데 그 과거에는 인수위 인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네. 지난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밀봉 인사라고 해서 대변인이 나와서 봉투를 이렇게 뜯어가면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네. 해프닝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을까요? 글쎄요. 근데 눈치가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위원장, 그다음에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특별위원장 두 분 뭐 이 정도까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오늘 오후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기획분과위원 세 분 지금 발표가 됐었잖아요. 보면.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차츰 이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랄까 한 분 한 분씩 그냥 보면서 이렇게 검토하면서 이게 인사 발표가 나는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 내내 조금씩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뭐 이것만 지금 나온 거 가지고 저희가 미리 섣부르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지금 적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너무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근데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헤럴드 의뢰로 대선 직후인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 이런 응답이 52.7%로 나왔습니다. 이게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79, 박근혜 정부 때는 64, 문재인 정부 때 74 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낮게 나왔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안 좋은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좋고 나쁘고는 사실은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이게 밝은 마음으로 당선인께서 이제 국정에 임하느냐, 뭐 그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가지고 좋냐 나쁘냐 뭐 이걸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원인만 간단히 보면 결국은 뭐 48% 대 48%로 정확히 1, 2등이 이렇게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찍은 48% 입장에서 보면 섣불리 며칠 지났다고 뭐 갑자기 잘해 이렇게 여론에 응답하기도 어렵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 맥락 속에 있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자께서 일단 첫 일성이 대부분 지금 공약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광화문으로 청사 옮기겠다.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안철수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하겠다. 그대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본인이 말했던 걸 그대로 지키고 이 자체가 그냥 묵직한 신뢰감으로 한 발 한 발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이 수치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이제 잘 지키고 잘 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이번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0.73% 정도밖에 차가 안 났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낮은 거 아니냐. 뭐 그 반발 심리나 이런 것도 작동하고 있겠죠. 근데 거기서 출발하면은 오히려 기대감이 더 많이 충족되는 현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미래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 있고요. YS 초기에 그때가 아마 제일 높았을 텐데요. 거의 90에 육박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는 뭐 거의 그 IMF 사태 때문에 거의 그냥 완전히 밑바닥을 쳤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 뒤로 갈수록 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원래는 좀 잘한다 하고 좀 독려하고 칭찬해 줘야지 더 잘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박한 평가를 초기에 받았던 거 아닌가 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그런 시기라서 저희가 미리 뭐 예단해서 뭔가 평가를 하기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가부 폐지 문제는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 폐지 문제를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이 지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어떻게 정리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켜줘야 지금 여가부가 폐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거는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에 대해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그 공약대로 일단 최소한 이 국민의힘 정당을 통해서 법안이라도 제출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 이게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근데 대체로 부정적인 기류가 조금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오늘 보면 이제 비대위원 선임된 최이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일부 나온다고 하니까 결국은 민주당 당내에서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보면 되겠죠. 윤 당선인이 지역 안배 여성 할당제에서도 자리 나눠 먹기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신경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할당 우리가 참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 이번 선거의 투표 성향에서 봤을 때도 뭐 입 달린 사람마다 다 지역 문제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번에도 지역으로 갈렸고 이게 현재 우리 한국 정치에 있어서 참 극복하기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이건 국내 문제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 젠더 이슈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선거에서 이렇게 쟁점화될 일인가라는 데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철학과 철학이 부딪히는 문제라서 민주당이 양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여가부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여가부가
아무 실권이 없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가부를 어떻게 실권이 있는 부서로 만들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없애버리자. 이건 너무나 쉬운 처방이에요. 그래서 네. 이건 민주당이 양보하기 어려운 이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지금 대장동 특검이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거든요. 민주당은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3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이 아닌 별도의 특검법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정리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정리가 되죠.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선거에서 뭐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뭐 국회의장, 부의장 선정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패스트트랙 태울 때도 그렇고, 이게 뭐 수없이 많은 장면들을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목도를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걸 뭐 힘으로 밀어붙이는지 어쩌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글쎄 앵커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월 선거가 있어서 쉽게 네. 그렇게 그렇죠.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그러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안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뭐랄까 특검하는 것이 그렇게 편치는 않겠고요. 특히 대장동 특검이라고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대장동 특검이 지금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특검보다도 그 4년 전인 2011년도에 있었던 이게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있어서 당시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무슨 대출 사건 이게 범죄와 관련해서 사건을 한 건 봐줬나 안 봐줬냐. 네. 이게 대장동의 아주 긴 조상의 조상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하자는 얘기거든요. 보면. 근데 이런 식으로 우겨대면 아마 민주당이 과연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성원을 받을 수 있을지 아마 스스로 잘 판단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께서 저는 뭐 이 대목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요. 네. 그 얘기하자면 긴데 이건 특검으로 가기 전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거의 방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도 뭔가 입장 표명이 있을 거고요. 그걸 뭐 명시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좀 너무나 복잡한 문제라서 특검법을 밀어붙인다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사 김경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주 내 첫 회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최대 쟁점입니다. 핵심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또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근진 의원님.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느냐는 당위성을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을.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 같고요. 예. 아마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젠가 아마 이상민 의원께서 지금 불교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아마 그렇게 워딩을 한 걸로 지금 기사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아마 이 문제가 머릿속에 조금 복잡한 문제인 것 같고 네.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 그거죠. 혹시 이제 이분이 이제 가만히 두면 그냥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자연 이렇게 뭐 돌아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결국은 당선자와 또 문 대통령 현직 대통령 두 분이 만나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어떻게 보고 저도 뭐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올라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분리해서 처리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원인은 해소는 안 됐지만 정치적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당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그건 문 대통령이 결정해야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그건 이제 그건 뭐 우리가 당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대체로 국민들도 그렇고 네. 이제 저는 이제 낙선한 국회의원이니까 정치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생각이 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게 네. 시원하게 무슨 해결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네.
근데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을 그러면 자연사 할 때까지 그럼 교도소에 가둬두는 게 맞느냐. 이제 이 고민들이 다들 머릿속에서 그냥 뭉게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네, 사면 문제. 더군다나 지금 윤 당선인이 구속한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누가 풀 거냐, 문 대통령이 풀 거냐, 윤 당선인이 풀 거냐, 나중에 집권 이후에 풀 거냐, 뭐 하여튼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이건 만나고 난 두 다음에 분이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누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면권은 네.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저희가 여쭤볼 말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상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김경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